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여야 대표 자격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종부세를 두고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원래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려다가 조금 전 들어온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사퇴했다. 좀 분위기가 쉽지 않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서병수 의원이 5선 의원인데 가지고 있는 당직 중에 하나가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지금 왜 저 집에 문제가 되냐. 뭔가 당헌을 바꾸려면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피해가면서 당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또 상임전국 두 번씩 열어야 돼요. 이게 안 그걸 사회를 나는 안 보겠다. 왜? 나는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 소신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떠나간 거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나는 사회를 내 양심상 못 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나 정동만 의원한테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떠나간 거죠. 예. 즉 본인은 소신 때문에 할 수 없다, 소집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 이제 비대위를 꾸리려고 하는 데서 일단 제동은 걸렸다. 그렇죠. 꽤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난 억지로라도 못 하겠고 내 대신 누구를 시킬 거면 나는 모르겠고 아예 이 직을 떠나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나는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선을 긋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에서 당원 당규를 또 일부 바꿔서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아니게 함으로써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히 떠나게 하려는 게 지금 보관이지 않습니까? 현재 오가고 있는.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내부에서의 강력한 반발이겠죠. 서병수 개인의 진퇴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분도 다선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시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반대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분출해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은 지금 첩첩산중을 계속 안대를 조금 반절쯤은 가리고 이렇게 밤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두현, 정동만 두 부의장이 대리해서 전국위원회 소집하고 절차는 진행할 수 있겠지만 뭐 방망이를 이른바 흔히 하는 방망이를 두드리면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장까지 서병수 의원마저 안 하겠다고 저렇게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한 걸 이게 뭔가 좀 모양새 안 좋게 진행하고 있고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타격이네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제발 사회 좀 보고 당인으로서 자세를 다해달라. 당무에 충실해달라. 다선 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병수 의원은 자기는 두 번 실수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본인도 서병수 의원도 처음부터 이걸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하면 인용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전국 상임회를 열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4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열게끔 하니까 자기가 사회는 봤지만 법원 판결이 이래 나왔으니 법원 결정이 나는 두 번 이상은 두 번은 내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통 많은 경우에 반대가 없다면 이제 박수로 지나간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박수로 끝내기 좀 어려워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무슨 수를 갖다 놔도 의원 다중의 뜻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요. 어련히 알아서 잘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짐작하고 싶습니다만 이럴 때는 가장 간단한 길, 원칙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후에 탈을 막는 게 아닌가. 행여라도 또 한 번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면 정말 그때는 헤어나기 힘들 뿐더러 지금 나머지 한 사람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최고위원 한 사람은 놔두고 5분의 4만 이렇게 하면은 비대위를 할 수 있다. 요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음. 만약에 반대한 사람이 두 사람이면 그 둘은 빼고 5분의 3만 반대해도 반대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단 수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수되 민주성과 절차성에서 합리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힘을 받기 힘들 것이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전 대표가 또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문제를 저렇게 꼬게 하는지 모르겠고 좀 답답합니다. 원칙대로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원래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하죠. 네. 법원 남부지법 판결에 의하면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 상황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오죽해야 본인도 의총에서 빨리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놓고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자신은 거취를 하겠다는 얘기는 물러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느니 그 전으로 돌아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대위 체제가 아닌 그 상황을 일단 하고 거기서 당원 당규에 맞게 논의를 시작해서 한다면 비상 상황 법에 의해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 상황이라고 했느냐라는 타박은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원내대표 먼저 그만두면 풀립니까? 저게 출발 지점 될 수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네.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능했던 거예요. 최고위원 체제로 복귀하는 것.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거였는데 왜 최고위원 체제로 복귀를 못 한다고 이미 결론을 너무 쉽게 의원들이 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있는 비대위 8명을 해산하고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전국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4명의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임 의결을 하고 그럼 남아 있는 3명하고 7명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한 명은 나중에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하면 돼요. 근데 그걸 다리를 왜 불살라 버렸어요? 왜 어떤 거냐? 지금 그 비대위가 출범하는 순간 최고위원회는 와해됐다, 파괴됐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의원들이 그 논리에 너무 쉽게 따라간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지난 토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누군가는 잠깐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거요라고 해서 좀 더 여지를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의원들이 이거 최고위원 못 돌아가는 모양이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비대위로 몰아붙이다 보니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분위기가 충분히 상상이 되잖아요. 네. 아니, 사흘 전에 의원총회에서 전부 다 비대위로 가자고 결의한 마당에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비대위 가지 말자고 브레이크를 걸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의원들 입장에서. 또한 분위기를 보아하니 의원들의 면면을 보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 대세는 기울어졌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저라도 거기 있으면. 그리고 또 보니까 아니 이미 일부 언론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도 끝낸 것 같네. 대통령의 뜻이 이런 모양이네라고 하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는데 내가 여기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할 이유도 명분도 없고 전부 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박수치고 나중에 지금 주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책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박수치고 끝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의원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장인 건 맞는데 원내 전략이나 특정 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고 하는 데서는 의총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을 결정이 하죠. 그런데 당무에 관한 한 의원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의결권이 없어요. 물론 원내 정당이어서 의원들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원 이것은 당헌을 관장하는 논의 기구와 의결 기구가 따로 있지요. 그게 집행부라는 것이고 뭐 최고위원 제도를 택하든 비대위를 택하든 집단 지도 체제를 택하든 그래서 의총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손도 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지금 꼬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 이른바 윤핵관의 계열이 있었는데 좀 분리되는 거 아니냐? 권핵관과 장핵관. 근데 장제원 의원이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좀 눈에 띄는 게 또 개파 활동 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의 균열이 생긴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 어제 왜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이 많이 분출 안 됐냐. 암묵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비대위만 출범시켜 나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암묵적인 동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물러나라고 빨리 물러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끝내놓고 정리하고 물러나겠다는데 계속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차이가 뭐냐?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차이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강경론과 온건론이에요.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그 윤리 결정이 내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리가 아니라 사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 그룹 쪽에서 보면 그게 실수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고리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길 것을 권 대표가 괜히 사고라고 하는 바람에 질질 끌려왔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6개월 정도는 말미를 주고 온건론으로 가면은 만사가 해결될 건데 네. 장제원 의원 쪽에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초선 의원 32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비대위 체제로 급격하게 몰아붙였다. 자기도 그게 할 수 없이 따라갔다. 근데 이게 다 내 책임이란 말이야? 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심각한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제원 의원은 뭘 하느냐. 만약에 이번에 다시 어찌됐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마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한번 법원에서 판단받느냐. 9월 14일 날 신문이 있고 2주 후에 9월 말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또 결정이 나와요. 거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제2의 비대위도 가처분해서 안 된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인용된다라고 하면 네. 그 책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치적 후책임은. 이걸 밀어붙인 비대위 체제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장제원 의원 쪽으로 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 쪽에서 장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도 있고 지금 용산의 청와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금 감찰과 그런 인적 쇄신의 여파가 네. 지금 흐름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 개파 활동 안 하겠다. 임명직 절대 안 맡겠다라고 그늘로 숨는 거죠 지금. 예. 그 이제는 윤핵관에서 검핵관, 권핵관, 장핵관, 용핵관 뭐 이렇게 네. 자꾸 분화돼요. 분화가 되고 있어요. 네. 처음에 한참 생각했어요. 용핵관이 뭘까? 용산 대통령실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재벌 내로남불처럼 윤핵관도 웹스터 사전에 신조어로 올라갈까 어쩔까 싶은데 이게 정치 희화화, 냉소의 극치입니다. 신주류의 중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은 할 수 있죠. 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거는 경쟁이 아니고 정권 출범 넉 달이 채 안 됐는데 심각한 권력 다툼 양상에다가 주변에서 이것을 제어하거나 중재할 어떤 세력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당에 좋게 말하면 원로 또는 어른이 없고 네. 무슨 회의는 한 번 끝나고 문 열고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하는 순간 눈덩이처럼 커지고 팩트와 팩트 아닌 거지 합쳐져서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거기에 잘못된 그때까지 현실 시점으로 쓴 기사가 또 다른 무엇을 부르고 관측은 억측을 낳고 이건 수습이 전혀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고 당연히 그리고 지난번 문자 파동 이후로 더 입장이 미묘하니까 빠지려고 할 텐데 설령 나선다고 해도 교통정리가 잘 안 돼 보이고 과연 그러면 글쎄요. 신 전 의원께서는 아마도 흉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누가 어떻게 중재를 해야 이 사태가 더 악화가 안 될지 예. 아니면 국민들은 왜 계속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흉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정확하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해결돼야 될 것입니까? 제가 열세는 온 국민들이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을 그게 사과든 유감이든 어떤 의미로든 한번 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냉정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일련의 흐름이 잘 짜여지면 네.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글쎄 제 눈에는 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정치적 권위도 있어야 되고 양쪽을 오가면서 자존심도 달래면서
뭘 만들어내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만약에 새로운 제가 원내대표를 국힘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다면 저는 사실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실 추대 형식으로라도 맞는 게 맞다. 다시 경쟁하지 말고 물론 김기현 의원 대표적으로 돌 가능성이 많은데 따라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네. 경험도 많고 어차피 당내 신망도 있고 합리적이니까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국힘 사태가 추석 지나고도 아까 지금 9월 말 법정 시나리오까지 신 전 의원께서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그 지경으로 간다면 네.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인 것은 말할 것 없고 납세자니까 그 다음 피해자는 대통령실입니다. 누구 권성동, 장누구, 이준석, 이철규 이런 사람보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게 제일 커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의장의 사퇴에 또 바로 올렸어요. 내용은 뭐라고 올렸냐면 왜 책임질 사람들은 광문에서 소리를 높이는데 소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즉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같이 사퇴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그런 낭만적인 결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뭘 기다리냐? 윤석열 대통령의 시그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징계를 받은 이후에 윤석 전 대표가 했던 기자회견 내가 쭉 유심히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따봉 문자인가 그것 때문에 문자 있잖아요. 문자, 텔레그램 문자 그 이후로 전화 한 번 없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게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겠다. 전화를 어떻게 느끼면 저는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고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자기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거는 등가라고 안 볼 겁니다. 같은 가치가 아니다라고 볼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은명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장제원 의원의 예를 들어서 침체라든지 칩거 이 정도가 어우러져야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당 대표를 진짜 공천을 내려놓는다든지 이 정도 되는 거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각하는 순간 나도 그만두겠다라는 것은 가운데 정미영 전 최고가 섰던 모양인데 네. 그것은 옛날 이야기 같은 거는 맞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신호를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나 흉중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더군다나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자기는 어디까지가 조금 문제 있는데 과도하게 뭘 맞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즉각적으로 뭘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 제목거리예요. 말하는 것들이. 훈련받은 스피커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짧은데 되게 기자들이 제목으로 뽑기가 참 좋아요. 그건 그의 능력인데 이런 국면에서는 네.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럼 귀하 당신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요?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의 회복이요? 아니면 당대표로의 복귀요? 아니면 국힘의 체질 개선이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대의 맨 앞에 기술을 든 선봉장이요? 다 예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자력으로는 이루기가 그닥 녹록치 않아 보인다. 네. 그럼 적정한 선에서 그 적정한은 항상 논란이어서 쓰기가 애매한 말입니다만 적정한 선에서 멈출 필요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멈추게 할 멍석을 깔아줄 의무와 이유가 네. 당 측에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하나만 더 하고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얘기는 많은데 서 의원이 다 그만두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그냥 같이 가보면 또 인용될 거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건 정말 힘들죠. 그러려면 완전히 뭐랄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9월 14일 심리하고 2주 후 정도 나오면 9월 말이라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인용되면 진짜 요번에 게 예를 들어서 작은 폭탄이었다면 저쪽은 이제 핵폭탄 수준으로 당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했던 밀어붙였던 세력들이 누구냐 일일이 다 진짜 호명해서 책임 묻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래 되면은
이 부담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다시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은 뭐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네. 그나마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준석 대표는 예상대로 자동 해임되는 코스로 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대비까지 하고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각오하고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볼 사람이 없네. 네. 그냥 짧게 만약에 그 지경에 간다면 앵커께서 예상하신 질문 그 상황에 간다면 저는 그냥 네 글자로 회복 불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새롭게 신인 대표가 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고 얘기도 하는데 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이제 뭐 예산안이나 뭐 정기국회에서 좀 세게 준비할 것 같아요.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합니다. 선명성과 본인의 입으로 취임사에서도 밝혔고 실용, 그다음에 서민을 우리라도 지키겠다. 국회에는 다행히 의석이 많으니까 선명성은 새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급속히 추락해서 아직 회생의 또는 상승 반전의 적절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대선이 다시 리마인드? 환기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은 아마 다시 좋든 싫든 제발 그렇게 가진 않아야겠지만 그리고 며칠 전에 3분간 짧은 통화에서는 물론 그 3분간 얼마나 서로 힘 한 마리 오가겠어요. 근데 저는 참 그런 얘기 오간 게 좋아 보이던데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는 게 결코 저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는 좋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고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윤석열 과 이재명이면 협치 쪽으로 갈 텐데 대로 가는 순간은 지난번에 극렬한 경쟁과 대립이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사법 리스크도 늘 저기가 되겠죠. 불 뗄감이 되겠죠. 그래서 늘 위태위태 아슬아슬한 국면인 줄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은 이 길을 택했고 어느 부분만큼은 그리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대표가 됨으로써 내가 추구하던 실용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아무래도 서민을 좀 도외시하는 듯한 것을 내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 점을 꼭 차곡차곡 포인트로 쌓아가야 할 필요성도 확실히 느낍니다. 강대강만으로는 너무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혼합 비율, 우리가 뭐 믹스 커피에 뭐 몇 대 몇으로 넣느냐라는데 이 묘미는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니까 근데 이재명 측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싸움 세게 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유심히 좀 봤는데 이재명 만만치 않다 그런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약점. 당신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한다고 보면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안 해주느냐?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 바로 역공으로 들어오잖아요. 왜? 서민 전용 임대주택 예산 왜 정부 예산이 없습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역 화폐 예산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정치 기술이 엄청 늘은 내공이 높아진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여권에서 굉장히 좀 이거는 좀 경고를 경고를 갖고 봐야 된다. 경각심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여권이 이렇게 좀 자중질환에 빠진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민생행보로 쭉 가져가면서 굉장히 뭐 정책을 몇 가지로 내놓고 한다면 굉장히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영수회담 이른바 그 1대1 회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한 다음에 만나자.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몰아붙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법정에서 많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전투를 해본 현장 박치기, 현장형 변호사 솜씨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는 대로 뭐 기소하고 이런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디테일에 자세한 부분에서 약하게 되면 굉장히 물릴 가능성이 있다. 약속을 네. 한다든지 뭘 약속을 나중에 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좀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전에 의제를 굉장히 조율해서 만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한번 딱 뭐랄까 이게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뭔가를 얻어내고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할 저는
그런 모양새가 1대1 회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들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보니까 어제 민주당이 또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당시 장신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어떻게 봤습니까? 항상 그 브로우치가 말썽이네요. 네. 그 지난 정부에서도 한번 브로우치 소동이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임기 말에 뭐 몇 억짜리다 아니다 2만 몇천 원짜리 이미테이션이다. 솔직히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인에게 현재에서 빌렸다는 건데 빌린 거면은 재산 등록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일설에서는 뭐 빌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차고 나갔다고 이러고 이런 거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이거 이렇게 솔직히 뭐 살고 죽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까놓고 말씀드려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뭐는 구입했고 뭐는 어떻게 됐다.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적인 것까지 왜 밝혀야 돼?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무슨 시계차는 뭐 사람들 묻지도 않겠지만 제가 어떻게 샀다고 말하면 사람들 웃겠지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이슈가 되면 더 이상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여사 뭐 김건자만 들어가도 자꾸 별개다 뉴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하고 뭐 그렇다 다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렇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 등록할 게 있었는데 못했다면 시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저 연배와 차림새로 봐서는 액세서리가 필요한 형이잖아. 체형이라 이런 게 목에 목걸이도 있어야 되고 팔찌도 있어야 되고 저는 뭐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영부인이 빛나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품격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하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보다도 설마 뭐 거짓말 하겠느냐 빌린 것 아니겠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